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점점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심야에 전투기 비행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사,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포병 사격까지 동시다발로 도발을 하더니 오늘 오후에도 대규모 포사격을 또 실시했습니다. 긴장감이 커지는 안보 상황, 잠시 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해 피격 사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오늘 국회에서 거센 공방이 오갔습니다. 감사 결과를 새로운 정황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 그날의 진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0월 14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연쇄 도발을 감행했던 북한이 오늘 오후에 또다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오후 5시 정도부터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도 심야 도발 때와 마찬가지로 9.19 군사합의 위반 구역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다른 행위들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9.19 합의를 계속 유지할지 파기할지는 북한에 달렸다고 경고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20명을 수사 의뢰한 감사원 중간조사 결과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치밀한 조작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취하자 민주당은 감사원이 사실을 왜곡해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쌍방울 관련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탄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세 번째 구속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회사 돈 배임 횡령 혐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조종사와 승무원 등 직원 100여 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공기업이 입사 지원자에게 합격 문자를 보냈다가 3주 뒤에 갑자기 취소를 통보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존 직원이 퇴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신규 채용을 한 건데 이 직원이 퇴사를 번복하자 돌연 불합격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공산당 대회를 코앞에 두고 수도 베이징 시내에서는 시진핑 파면 등을 요구하는 돌발 시위가 벌어져 공안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내 곳곳에 사복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배치된 가운데 중국 인터넷에 올라오는 시위 당시 영상과 사진들은 속속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새벽부터 연쇄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오늘 오후에도 포사격을 진행했습니다. 포사격은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진행됐는데 이번에도 9.19 군사합의 위반 구역인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 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자 북한이 오늘 오후에도 해안 포사격을 또 실시했군요. 네, 이번에도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후 5시쯤부터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의 포병 사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 5시 20분쯤부터 7시쯤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 발, 서해 장산고 서방 일대에서 21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타는 없지만 9.19 군사 합의에 따른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합참은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 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고 이렇게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엄중 경고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에는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강원도 구흥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사격을 했습니다. 이때 탄착 지점도 9.19 합의에 따른 NLL 북방,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로 파악됐습니다. 또
또 이에 앞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에는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 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와서 위협 비행을 했고, 또 이어 오늘 새벽 1시 50분쯤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하면서 연쇄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을 경고하는 성명을 냈고, 국방부는 군통신선으로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또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는데요. 북한이 이딴 도발을 이어가고 우리도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 외교 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다른 행위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9.19 합의를 계속 유지할지 파기할지는 북한에 달렸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박서경 기자입니다. 심야에 이뤄진 북한의 동시다발 도발.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못 박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다른 도발 행위도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건데 우리 측도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할 것인지로 관심이 옮겨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합의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파기할 것이냐는 북한 태도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YTN에 북한이 먼저 위반한 만큼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북한이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합의 파기 여부는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으며 북한이 이미 합의를 무력화하는 상황에서 파기를 선언하는 건 또 다른 정치적 의미를 만들 뿐이라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군의 북핵 미사일 대응 체제인 삼축 체제의 유효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이 견고하다는 점을 내세운 겁니다. 삼축 체제는 유효한 방어 체계입니다. 이런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삼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됩니다. 야당의 공세를 의식한 듯 물리적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 공세와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한 심리 공세가 뒤따른다며 이른바 대적관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런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변형된 형태의 핵공유, 전략자산 상시 순환 배치 등 다양한 확장 억제 방법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한미가 구체적인 핵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도발로 긴급 개최된 NSC 상임위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보고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9.19 군사합의서는 남북이 지난 2018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합의한 합의서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노골적으로 이 합의를 위반하고 나섰는데 당시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9.19 군사합의서가 체결됩니다. 모두 6개 조로 구성됐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게 1조입니다. 군사합의서 1조 2항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도발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의 경우 군사분계선 5km 안에서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이 중단됐습니다. 해상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초도 이남까지, 동해 남측 속초 이북에서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하지 못합니다. 북한이 이번에 방사포를 쏜 구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1조 3항은 비행금지 구역을 명시했습니다. 고정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 지역은 40km, 서부 지역은 20km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했고, 회전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무인기의 경우 동부 지역은 15km, 서부 지역은 10km 이내에서 비행이 금지됐습니다.
북한은 지난밤 10여 대의 군용기를 이 금지구역 5에서 7km 근처까지 남하시킨 겁니다. 전술조치선을 넘어 이렇게 가까이 비행한 건 2018년 군사 합의 이후 처음인데 해상 사격에 이어 공중에서도 합의 파기를 위협하는 도발에 나선 겁니다. 북한이 해상과 지상, 공중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4년여 전에 맺은 군사 합의는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네, 9.19 군사 합의는 파기 기로에 놓였습니다. 해상에 이어서 지상 도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일면서 군사적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수연 기자입니다. 9.19 군사 합의는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마련됐습니다. 접촉 지역 내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군사분계선 기준 비행 금지 구역, 포병 사격 금지 구역, 완충 수역 등을 설정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소극적인 도발로 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이 대표적입니다. 창린도는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구역에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이곳에서 해안포를 발사한 겁니다. 2020년 5월에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 북한군이 발사한 총탄 수십 발이 날아왔는데 이때는 의도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충구역 내에서 대대적인 포사격을 감행하고 비행 금지 구역을 위협하면서 노골적으로 9.19 합의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이다. 북한이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유지하는 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9.19 합의가 4년여 만에 기로에 놓이면서 군사적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면서 우리 정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외교적 압박에 시동을 걸었는데 추가 도발 시 제재를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정만, 로켓공업부, 고려항공무역회사, 국가해사감독국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이미 독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들을 중첩 지정한 것으로 미국, 일본 등과 보조를 맞추며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며 향후 북한의 도발에 따라 독자 제재를 계속 추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 거래 또는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2010년부터 이미 남북 간 교역이 금지된 상황이라 이번 조치는 실효성보다 상징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한 것은 앞으로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협조를 구하고 경각심을 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도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한 호국 훈련을 실시하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여야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한 목소리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다만 서로에게 안보 위기에 책임을 돌렸고 해법을 두고도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전방위적 도발을 감행하며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포사격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민주당도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만 잃을 거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만 고조되는 안보 위기에 책임을 두고는 또다시 서로를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거짓 평화쇼, 대북 불종 외교에 올인한 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비핵화 사기극을 벌였다며 은밀한 뒷거래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 대신 도발 뒤 규탄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같은 실현 불가능한 방안을 꺼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 안보 포퓰리즘에 빠지고 있지 않나. 해법을 두고도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남북 군사합의 파기, 비핵화 공동선언 무효화를 거듭 강조하며 강경 대응에 힘을 실었지만 민주당은 불장난에 초과 삼간을 태워선 안 된다며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모두 북한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안보 위기를 고리로 서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북한 도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논의는 물론 대책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조사 결과를 두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치밀하게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맹공을 퍼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며 국정조사를 비롯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왜곡됐다고 판단한 감사원 중간조사 결과를 고리로 국민의힘은 전 정권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부 고위층이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임이 드러났다고 비난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자진월북이라는 이미 정해진 각본을 위해 결론에 맞지 않은 진실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됐고, 해경은 월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실험 결과마저 왜곡하는. 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하수인으로 전락해 파렴치한 감사를 했고 사실을 왜곡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감사 착수와 결과 발표 모두 감사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추가로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 조작하는 것은 군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대통령실의 하명감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윤 대통령 책임까지 묻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대통령의 발언부터 시작한 일인데 이 감사원의 그런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다는 식으로 넘길 일이 아니고, 감사원의 이런 이 무도하고 또 위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더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과정을 밟아 나가려고.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감사원법 개정 등 감사원에 대한 공세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의 맹공에도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저는 바빠가지고 서해 공무원 감사원 발표를 중간 발표를 한다고 그랬나, 이런 보도는 제가 봤는데 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신구 권력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꼬이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다음 주 예정된 만큼 여야의 충돌은 한층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김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재작년 10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실종됐을 당시
수색과 구조 업무, 실종 경위 수사 등을 총괄한 책임자입니다. 감사원은 어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전 청장이 이 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 아니라 한자가 적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안 본 거로 하겠다며 발표에서 제외했다는 해견 관계자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전날 서욱 전 국방장관을 장시간 조사한 데 이어 김 전 청장까지 소환하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핵심 피고발인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모레 소환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오는 16일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노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조사 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에서는 오늘도 크고 작은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문체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성남FC 문제로 고성이 오갔고, 환노위 국감에서는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의 고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문제를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성남FC 기업 사회공헌 차원의 정당한 후원을 받았음에도 부정청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정치 검찰의 타켓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 및 아마추어 구단이 기업 후원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남FC가 정당한 후원금을 받고도 부당한 수사 대상이 됐다는 주장에 국민의힘은 대가성 특혜가 있었다고 반박하며 국감장엔 고성이 오갔습니다. 의료용지를 업무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고 업무시설로 용적률도 250%에서 무려 670%로 이렇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6억, 두산이 126억에 매수해서 6,200억에 매각을 했어요. 이렇게 특혜를 준 겁니다. 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신분 무채가 필요해 끈다고. 원활한 국감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과거 문제의 발언을 거두지 않겠다고 버티며 논란이 확산하자 야당 측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국회를 2번 능멸하고 모욕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요구한 바처럼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까지도. 반면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에게도 사상의 자유가 있다며 국회의원이 특정 입장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상의 자유가 있고 이것을 어떤 국회의원도 사상의 자유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발에 우리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 이 부분을 상임위 이름으로 고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전 끝에 고발 관련 협의는 다음 주로 미뤄졌지만 불씨는 언제든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중소기업 상생 지원 현황 등을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에 대해서 노동 현장을 잘 안다고 생각해 인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진영과 관계없이 많은 노동운동가들과 네트워크가 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입니다. 제도나 이론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70년대 말 80년대 실제로 우리 노동 현장을 뛴 분이기 때문에 진영에 관계없이 많은 노동운동가들과 또 이런 서로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현장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현장을 가장 잘 안다고 판단해서 인선을 하게 됐습니다.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제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동 전 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양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구성한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보수 성향의 KBS 공영노조는 진실과 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규정이 포함됐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직원을 징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한 공기업이 입사 지원자에게 합격 문자를 보낸 뒤 3주 뒤 갑자기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허술한 인사관리 때문에 빚어진 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공기업은 다음 채용 때 특혜를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한 공기업에서 대전에서 근무할 채용형 인턴을 뽑았습니다. 2달여 뒤 이 공기업 지원자들이 모여있는 SNS 채팅방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고 관련 서류까지 보냈는데 뒤늦게 불합격 통보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YTN이 취재한 결과 실제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측이 갑작스레 생긴 결혼을 채우려고 채용 절차를 지나치게 서두르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기존에 합격해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하자 사직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번호를 받았던 지원자에게 덜컥 합격 문자를 보내버린 겁니다. 하지만 직원이 퇴사를 번복하면서 문자를 받은 합격자는 결국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합격 통보를 한 이상 이미 채용한 거로 봐야 하기 때문에 뒤늦게 불합격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채용된 걸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채용 예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 회사가 해당 지원자가 다시 지원할 경우 서류 전형 면제라는 특혜 제공을 제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측은 정부의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과 자체 규정에 있는 구제 조건을 준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둘 다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지원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고 사정을 설명한 뒤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합격 번복 사태와 이를 무마하기 위한 근거 없는 특혜 제공 시도. 해당 기업을 바라보던 취업준비생들은 채용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면접에 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인데 이게 회사의 잘못으로 그 한 자리 인원을 그 억울한 분을 붙이면 또 나머지 한 분은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YTN 양동훈입니다. 네, 머리를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된다는 모다모다 샴푸가 나온 뒤 염색 샴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짓수도 많아지고 판매량도 크게 늘었는데 정작 당국의 안전성 검증은 진척이 없고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써도 되는 건지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모다모다 샴푸가 나온 뒤 염색 샴푸를 찾는 소비자가 늘자 대형 마트에는 전용 매대가 설치됐습니다. 머리만 감아도 염색이 되고 탈모까지 막아준다는 광고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 집계 결과 올해 9월까지 염색 샴푸는 9만 개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량이 4.5배가 됐습니다. 이 대형마트에서 파는 염색 샴푸는 지난해에는 모다모다 한 종이었는데 지금은 5종으로 늘었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염색 샴푸는 총 35종에 이릅니다. 이 중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모다모다처럼 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 즉 THB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8개, 타르 색소가 들어간 샴푸는 12개, 기능성 연모제 성분이 들어간 게 12개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연모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염색 샴푸로 유통되는 제품도 있다고 소비자단체는 지적했습니다. 실제로는 탈모 기능성을 인정을 받고 연모 기능성에 대해서는 식약처 인정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광고라든가 또 홍보에서는 그 염색 기능, 연모 기능성을 강조해서
모다모다 샴푸에 들어있는 THB 성분의 위해성 검증은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이후 7개월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직 검증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인데 모다모다 측과 식약처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전성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모다모다 샴푸에 THB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 독성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현재 위해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협의회 주도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모다모다 측은 전문성 있는 과학자 단체에 검증을 맡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위해성 논의는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는데 판매량은 급증하고 있는 염색 샴푸 시장. 더 늦기 전에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중국의 수도 베이징 시내에서 독재자 시진핑을 파면하라고 외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20차 공산당 대회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벌어진 돌발 시위에 공안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시내의 한 고가도로 위에 현수막 2장이 내걸렸습니다. 한쪽엔 독재자 시진핑을 파면하라고 적었고 다른 한쪽엔 봉쇄 말고 자유를 달라는 등의 구호로 빼곡히 채웠습니다. 원인 모를 화염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이 확성기 방송도 들립니다. 한간에선 현수막 시위를 벌인 사람이 분신을 시도했다는 말도 들리는데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화면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수막이 내걸렸던 고가도로입니다. 당대회가 열리는 인민대회당에서는 10km 넘게 떨어져 있지만 주변에 여러 대학이 몰려 있고 지하철역도 가까워서 사람과 차량 이동이 많은 곳입니다. 공안 당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곳곳에 사복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배치됐고 검문 검색도 강화됐습니다. 중국 인터넷에 올라오는 돌발 시위 당시 영상과 사진도 속속 삭제되고 있습니다. Can you confirm what has happened to the protester who displayed the banners and set the fire? Thank you. 我不了解你说的有关情况。 일부 누리꾼들은 체포된 사람이 증발하는 걸 막자며 신상 공유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외신들은 당대회 직전 대대적인 단속으로 140만 명이 체포됐고 방역 봉쇄 조치에 따라 격리된 사람은 2억 명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쌍방울 관련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 측근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 검찰 수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사흘 앞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부터 킨텍스 대표를 지낸 최근까지 과거 사회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쌍방울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뇌물 2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대북 정치 경력을 활용해 쌍방울의 남북 경협사업 진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중국 선양으로 출국할 때 이 전 부지사도 동행해 쌍방울 계열사가 북한 광물사업관을 약정받게 주도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당시 사업권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쌍방울 계열사는 주가가 30%가량 급등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 해당 계열사 주식 1억 원어치를 차명 보유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쌍방울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음입니다. 향후 검찰 수사도 당시 경기도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를 본격적으로 겨냥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구속한 뒤 경기도와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를 압수수색했지만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쌍방울 고위 간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대북 송금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부지사와 함께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자금을 총괄했던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 도피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윗선을 겨냥할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세 번째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부조종사와 승무원 등 직원 100여 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오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작성된 이스타항공 부조종사 채용 내부 문건입니다. 지원자 개인 이력 옆에 추천인이 명시돼 있습니다. 전직 총리와 현직 광역단체장 등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방해 혐의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이들에 대한 기소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신 검찰은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과 초종구 전 사장 등 이스타항공 수뇌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5년 말에서 2019년 사이 공채에 지원한 127명의 채용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미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 전 의원. 회사 돈 배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심 재판 중입니다. 지난 6월 석방 이후 석 달 반 만에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된 이 전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 인정하십니까? 채용에 관여하신 혐의 인정하십니까? 채용에 관여하셨어요?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2차례 무혐의 처분했는데 전주지검의 재수사에서 진상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 채용 특혜 의혹도 남아있는 상황. 한때 정관계 영향력을 자랑하며 불사조를 자처했던 이 전 의원이지만 연이은 부정 사건으로 질곡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찰이 검찰청 4곳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잃어버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마약 사범은 1,500여 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늘어난 규모로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류 양은 1,300kg가량으로 4년 전보다 8배 급증했고 10대 마약 사범은 10년 사이 11배나 뛰었습니다. 마약 청정국은 옛말입니다. 마약 범죄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늘고 해외 직구 형태로 접근이 쉬워진 점이 꼽힙니다. 가격 차이도 원인으로 우리나라에선 마약류가 외국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비싸게 유통돼 국제 마약 조직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검찰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아예 마약이 들어오는 입구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마약류를 항만과 공항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높고 튼튼한 장벽을 쌓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검찰은 우선 주요 공항, 항만 권역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 부산, 광주지검 등 일선청 4곳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관세청이나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련 기관에서도 인력이 투입돼 전체 규모는 70에서 80명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 유통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대규모 마약류 밀수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이나 인터넷 마약류 유통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밀수부터 유통, 투약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합동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를 마약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특단의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검찰은 또 중독자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확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고 전화금융사기나 전세사기, 스토킹, 성범죄 같은 민생 범죄에도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된 이후에 지금 또 다른 진실 공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좀 볼 텐데요. 2020년 당시 당국이 월북의 증거로 가장 중요하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명조끼인데요. 구명조끼 관련해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명조끼에 한자가 써 있었다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어업 지도선에서 타고 있던 그 직원들이 입는 구명조끼에는 한자가 없대요. 네. 그런데 지금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한자가 있었다 하니까 이제 다양한 추정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는 표류하다가 혹시 중국 어선에 잠시 구조가 됐었나 뭐 여러 먼저 가지 발견이 돼서.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구조가 됐는데 그럼 다시 버려졌나?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군에 의해서 끌려다니기 전에 어찌됐든 중간 과정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 한자가 있었던 거 외에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애초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자체가 바로 자의적으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월북을 하고자 한 것이지 이게 뭐 추락해서 표류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 구명조끼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의식이 사실은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정말 100번을 양보해서 월북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구조해서 일단 송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예를 든다면 북한에서 어민들이 내려왔어도 굳이 북한이 요구하지 않아도 북쪽으로 보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우리 대한민국의 해수부 직원에 대해서는 그런 조처를 못 취했는가? 왜냐하면은 월북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상의 중요한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예.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벌하려면은 불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사 100번을 양보해서 월북이라는 가정법을 쓰더라도 다시 대한민국으로 송환했어야 되는 거라는 예.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북한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총살당하고 소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또 그 해수부 직원은 월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월북이었어야만 했던 게 아니냐. 지금 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기에 충분한 상황이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추정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북한에서 발견했을 때 이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이런 사실도 오늘 처음 드러났는데요. 예. 종합해 보면 2020년에 우리 당국이 발표했던 내용하고 지금 2022년 감사원의 발표 내용을 보면 국민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치사선택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북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초기에 보니까 SI 자체에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초기에는 예. 서욱 장관도 얘기한 것처럼 월북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가 월북이다라고 판단하는 주장들이 뒤섞이고 마지막에는 완보이스라는 얘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월북한 걸로 정리해서 월북하지 않은 상반된 배치되는 주장들은 삭제시켜버리는 네. 이런 과정을 가져왔다고 하는 건데 그중에서 결과적으로는 구명조끼를 입었다, 뭐 슬리퍼를 뭐 신었다, 혹은 뭐 가정 불화가 있었다, 도박 빚이 있었다 이런 몇 가지로 월북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증거를 예. 만들었는데 지금 이 감사원의 발표는 그런 것들이 다 사실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핵심적인 주장들을 다 상쇄시키는, 없애버리는 그런 부분이라서 굉장히 파장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뭘 중요하게 하느냐, 이 가치 판단을 어떻게 두느냐 이걸 뒤로 하더라도 당국이 여러 가지 사실을 이때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시 해경청장 구명조끼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자가 써 있는. 근데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물론 이제 해경 관계자의 진술이라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감사원도 아마 조사를 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새로운 그 지금 사실이 발견됐다라기보다는 그때 은폐되어 있던 것을 지금 조사해가지고 이제 공개한 내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명조끼 얘기도 나오고 또 슬리퍼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었어요. 슬리퍼가 발견이 됐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실종된 해수부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흔적도 다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그 발견 당시에 소형 부유물에 의지했었다라는 자체가 표류했을 가능성을 지금 높여주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그러면 그때는 왜 월북이라고 해놓고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뒤집혔느냐 그러는데 그때 월북이라고 그렇게 그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 자체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방증에 의해서 잘못됐다라고 지금 교정이 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 이것을 그야말로 원팀으로 지금 월북이었음을 주장하면서 마치도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이 이렇게 비명에 가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일방적이고 한 목소리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저희가 뒤집힌 월북 근거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 뒤에 이제 월북 의사 표명 마지막 걸 좀 보실 텐데. 자, 이 첩보의 신뢰성이 있었냐 이 부분도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은 이대준 씨가 북한에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는 월북 의사를 언급을 안 했고 계속 해부르니까 이제 1시간 뒤에 월북 의사를 한 차례 표명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은 북한군의 강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그나마도 북한군에 의해서 그렇게 포획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월북 의사가 없다고 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포획하고 난 다음에도 매우 거칠게 다룬 것 같이 보이죠. 그때 당시도 알다시피 1시간, 2시간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거의 초주검이 된 상태에서 아마 항복하듯이 월북을 인정할 수밖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심정으로 월북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다. 다만 그런 SI 그 과정에서 시간에 따라서 또 어떻게 감청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부분을 잘라버린다면 뒤에만 갖고 본다면 본인의 월북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보고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 자체를 역으로 말하자면 짜맞추기식으로 그렇게 정리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더 자세한 진실 규명은 그러니까 SI 이 첩보 내용을 좀 분석하는 것하고 대통령 그 기록물 이거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해경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우리 당국이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을 인지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한 5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때까지 골든타임을 좀 시간별로 보시면 먼저 해경이 실종 신고 접수한 이후에 5시에 국가안보실 등에서 이 상황을 인지를 하게 되고요. 6시 36분쯤에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 보고를 하게 되고 그런데 7시 반쯤에 서훈 안보실장 포함해서 청와대 안보라인이 모두 퇴근을 합니다. 뭐 통일부도 당시에 다 퇴근을 했다고 하고 국방부, 해경 다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인데 9시 40분에 이대준 씨가 피살 소각됐고 10시쯤에 이 사실을 이제 인지하게 되거든요. 이 전체적인 이 5시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9월 22일 오후 5시에 북한 해역에서 발견 정황을 인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어떤 보도를 보면 오후 한 3시경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 이번에 감사원 발표 전에도 거의 지금 이대준 씨가
찐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7시간 동안 그 기록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 자기가 그 한국에서 온 뭐 누구라고 거의 그 탈진된 상태에서 그렇게 말을 하다가 그 7시간의 기록 중에 월북이라는 그 단어가 딱 한 번만 나왔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바로 9월 22일 6시 반쯤 하잖아요. 근데 서면 보고를 했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네. 그리고 7시 30분에 안보실장이 거의 칼퇴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지금 그 표류를 해가지고 어찌됐든 이제 정황적으로 정보에 의해서 북한 해역에서 지금 바닷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지금 뭐 신문을 당하면서 뭐 그런 상황을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핫 라인이 공식적인 핫 라인은 없다 하더라도 유엔사를 통해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그런데 전혀 서면 보고 그냥 했다. 그다음에 7시 반에 안보실장은 퇴근했다. 그리고 9시 40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격을 당해요. 그것도 한 방이 아니고 여러 방을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완전히 불이 태워져 가지고선 그 불꽃을 또 한국에서 국방부에서 군인들에 의해서 그게 인지가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월북에다가 방점을 두고 월북 프레임에 맞춰서 지금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10시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 23일 새벽이 되잖아요. 그러면 1시에 관계 장관들 회의를 해요. 그리고 1시 반에 대통령이 녹화했던 유엔 연설, 종전선언 하자는 연설이 1시 반쯤에 아마 방송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관련된 정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월북이 아닌 것 같다라는 정황과 관련된 것은 전부 은폐하거나 없애버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을 보더라도 과연 정부가 그 말씀하신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6시간 동안 과연 월북이라는 전제로 그냥 수수방관한 것인지, 아니면은 월북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어떻게 조처하겠다라는 단 한 번의 조처라도 있었던 건지를 이 그 일정을 보면은 없었다는 거로 결론 내리기가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22일과 23일 그 이틀의 일정을 그래픽으로 쭉 정리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좀 쟁점이 앞으로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면 보고서를 받고 이걸 읽었는지, 적극적인 구호 조치가 있었는지, 자,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우연의 일치라 할까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시 30분에 녹화된 상태에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만, 대통령의 뭐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을 담은 유엔 연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말해 안보실에서도 일찍 퇴근하고 일찍 자다가 새벽에 그걸 본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혹은 이러한 사건이 두드러지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어떤 유엔 연설에 상당한 말하자면 그 임팩트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에 오히려 더 방점을 찍고 이 문제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히려 이것을 강하게 악유했다든지, 또 국방부가 요청하고 또 그런 어떤, 만약에 우리 국민이 그게 이제 소각되거나 불에 타 죽는 데 대한 말하자면 뭐 공포탄이라도 싸는 부분은, 만약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있을 거든 새벽에 있을 유엔 안보 그 연설에 대한 부분이 희석화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그 당시에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제대로 대한 서면 보고 자체가 한 우리나라 국민을 살리는 데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에 내일 아침까지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조용하게 갈 것이냐에 더 방점을 두지 않았느냐, 이런 논쟁이 앞으로 더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쟁점이 될 부분이 국방부하고 국정원이 새벽 3시에 자료를 동시에 이제 삭제를 하게 되는데, 이건 왜 삭제했을까 좀 궁금증은 남습니다. 물론 이제 해명은 원본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이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부대에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삭제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흔히 말해서 이제 원보이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과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 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하나 정리해서 하나의 단일한 목소리로 전략 전술을 짜는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이번 사안의 경우는 월북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이미 만들어 놓고 월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것을 없애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것이 원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본이라 하더라도 이 삭제는 문제가 되는 영역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별개의 수사라든지 어떤 그런 조사의 과정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예. 그렇게 급속하게 그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삭제한 것이 가야 된 것은 지난번에 산자부 공무원처럼 무리수를 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원에서 또 하나 이제 주목하는 게 국방부가 시신 소각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내용이 너무 단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관계부처 입장이 조금 달라졌다.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이라고 보고를 하니까 예. 그 단정적이다 그래갖고 소각 정황으로 보고 그 공개를 바꾼 거 아닙니까 내용을? 그런 부분도 그 다시 한번 그 봐야 되고요. 새벽 3시에 이 국방부와 국정원 자료 106건이 지금 그 삭제됐다라는 거잖아요. 원본은 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원본이라는 거는 상당히 자료가 방대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회의를 하고 했을 때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만 들어가 있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굳이 새벽 3시에 없애버렸느냐, 삭제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의혹이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대통령은 서면 보고 그 전날 저녁에 받았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 새벽 1시 반에 대통령의 연설은 이미 녹화된 것이 이제 방송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은 없었어요. 그럼 대통령은 밤에 그러면은 주무셨다는 것인지 지금 사람 하나가 이렇게 비명에 갔는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국민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조처를 취하느냐가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니면 후진 나라인지를 결정하는 이게 그 근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대통령은 주무셨는가? 새벽 3시에 왜 이렇게 자료를 없애버렸는가. 그다음에 지금 문제 제기하신 소각이라고 보고하니까 그걸 굳이 대통령실에서 소각으로 추정된다 내지는 소각 정황이라고 지금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는가. 그리고 사실은요. 그때 그 보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하자면 나중에 또 김정은이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남쪽 국민에게 인민에게 뭐 미안하게 생각한다 또는 예. 무슨 뭐 안타깝게 그거를 또 막 그 상기시키면서 처음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으로부터 마치 또 유감 표명을 받은 것처럼 근데 실제로 김정은의 그 발언 내용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 무단 침입해 가지고 자기네가 처리했다라는 식의 그런 주장을 하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진실 규명이 지금 감사원 중간 발표인데 어차피 이제 수사 의뢰를 했고 네. 최종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검찰 수사 뭐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사를 검찰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분에 있어서까지는 아직까지 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안 한다는 보다는 지금 해경청장 또 정의용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예. 또 박지원 조금 있다가 이제 예. 국정원장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해서 전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까지 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이 이제 아마 방식은 뭐 출두의 방식이 아니라 서면질의 방식이 있을 텐데 또 윤근영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좀 무례한 짓이라고 한 것은 감사원 자체가 그와 같은 앞에 전단에서의 수사라든지 조사를 없애고 바로 똑같이 먼저 네.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 이명박, 박근혜 두 분도 조사를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 어쨌든 그런 절차 없이 무작정 그렇게 본인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들이대는 것은 무례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은 있고 다만 어쨌든 이 수사 과정이 이렇게
어차피 드러날 대로 드러난다라면 뭐 어떤 형태로든 서면 조사든 또 직접적인 대면 조사든 간에 조사를 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예. 자, 감사원 발표 내용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고요. 오늘 굉장히 거센 공방이 오갔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청와대 안보실은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망각했고 청와대는 국방부로, 국방부는 통일부로 미루며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청와대와 정부가 월북 조작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민하게 대응했습니다. 지금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곧 보일 것입니다. 안보의 최전선 현장에서 숨갑받던 그 시간을 은폐로 규정하고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SI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모르는 감사원은 무차별하게 정보를 노출하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헌법 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추가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반발이 거센데요. 감사원에 대해서 추가 고발 조치를 할 거고 국정조사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특히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 감사원이 윤 대통령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조작 감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 기능을 축소하는 감사원법 개정 이거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지금 당론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감사원의 기능을 지금 축소하는 법을 발의한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그 파당적 이해에 천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오히려 정말 문제의식이 있다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은 아마 그 여론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감사원이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미 6월에 검찰 수사가 들어갔는데 감사원이 또 따로 조사를 해가지고 수사를 의뢰했다라는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좀 모양새가 어색한 것도 사실이고 또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것을 조사하게 된 계기가 본인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화가 나서 원장에게 보고하고 시작을 했다라는 그 얘기도 상당히 자연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래 사냥 운운하고 거기다가 국정기획 수석과 또 그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던 측면이 있죠. 그리고 지금 중간 발표를 하는 것 자체도 야당에서는 마치도 그 피의 사실을 공표하듯 한다 그러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감사원의 기능을 축소시키겠다? 감사원이 이 정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독립된 감사원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야당이 다수당다운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감사원법 개정안 민주당이 발의한 내용대로 필요할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삼모사하는 이런 어떤 법 개정이 적절하지 않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의 기능들을 좀 더 엄정 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그리고 실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과연 이제 감사위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의결을 통해서 하나 그냥 개별적으로 인지되는 대로 감사원장이 하자 그러면 하는 것인지, 정말 갑자기 뉴스 보다가 해야 되겠다, 사무총장이 전화합시다 그러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문자를 위해서 누가 대통령실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중립성을 위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요건을 강화해서 감사의 절차, 감사의 시작과 의결 이런 것을 좀 더 명쾌하게 다루는 부분, 오히려 또 갈수록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감사 기능이 더 강화되고 세련화되고
첨단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는데 국회가 또 한 번 좀 시끌시끌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자, 대통령 국정 지지율 갤럽 여론조사 결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와 잘 못하고 있다 응답 비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긍정평가가 28%, 부정평가가 63%입니다. 2주 전에 그 24%로 취임 뒤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지난주에 29%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갈까 관심이었는데 좀 더 오르진 못하고 오히려 1%포인트 좀 떨어졌고요. 20%대를 좀 계속 4주 연속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반등을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안보 상황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보수층이 결집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었는데 네. 오히려 지난주에 비해서 1% 떨어졌다라는 거는 1% 떨어진 것 자체보다도 어쨌든 답보 상태라는 거거든요. 20%대에서. 예. 그런데 지금 답보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또 인사 문제도 나오고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문제라든지 이 발언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여론조사가 글쎄요. 언제까지 아무래도 조금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또 실질적으로 지금 안보 위기라는 게 위기라는 것만 보여줬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통합이라든지 또는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이 정부를 믿고 이제 한 마음으로 이 위기에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통합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을 좀 더 보여줘야 될 그 필요성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험 부족, 무능이 15%가 나오고 국방 안보가 잘하는 것으로 11%가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국민들도 전주보다 6%포인트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과 안보에 있어서 이 부분은 분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이 대통령의 지지도를 견인하는 요소로 일정 부분 작동했다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이 오전, 오후 심야할 것 없이 계속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좀 보시는 국민들 걱정도 굉장히 클 텐데 앞으로 이제 안보 위기에 결집하는 것 외에도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대통령 지지율과 직결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안보 외교에 잘한다는 의견과 잘 못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좀 오늘 아침도 이렇게 합참에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어떤 선언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층에서는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북의 대응에 대한 마땅한 진정한 의미의 액션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대통령의 모습들이 물론 차분하게 하나하나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낙탄 사고라든지 오히려 현무라든지 그런 무기 체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북을 응징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실제로 국회 사정을 보면은 일치된 의견도 없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을 더 실망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그게 이제 무능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떨어졌다 24% 떨어졌다가 29% 온 것은 보수층의 결집이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다시 28로 내려간다는 것은 결집해내서 계속적으로 유지할 만한 동기부여를 현 정부가 못 해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 있었습니다만 경사노위 위원장의 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을 실망시킨 거죠. 오히려 통합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힘을 모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을 안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무능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더 문제는 이게 무능을 넘어서 아집이 되면 큰일입니다. 이대로 버티겠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 현재의 답답한 지지율 국면을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 더 볼까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느냐 이걸 국민들한테 여쭤봤는데요. 자, 최근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제 핵무장, 전술핵 이런 얘기들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평화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가 67%고요. 군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가 25% 정도 되거든요. 생각보다 좀 차이가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한이 이 도발하는 행태가 지금 예사롭지 못해요. 네. 지금 뭐 미사일 발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미사일도 탄도미사일만 발사하는 게 아니라 뭐 순항 미사일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전투기 도발, 또 포 도발 아주 3종 세트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대응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그런 무기력함을 국민들도 지금 느끼고 있는 데다가 이런 도발이 너무나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체화되다 보니까 그냥 평화로운 외교적 해결책이 최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경제 자체도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보수층에서 핵무장서부터 시작해서 전술핵 재배치 또 핵공유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경 쓸 겨를조차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는 다 군사적인 옵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현실은 그거보다 훨씬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좀 더 그 북한에 대한 그런 그 도발을 억지 내지는 저지하기 위해서 일련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은 대통령이 그걸 설명하고 또 그만큼 이 대통령, 이 정부라면 할 수 있다라는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히 보여지지 않으니까 왜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금 사실은요. 한국이나 미국이 어떤 훈련을 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고 또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그런 일련의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설득 의지가 좀 더 표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부가 좀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예. 정당 지지율 보실까요? 자, 국민의힘이 1%포인트 떨어져서 32%, 그리고 민주당이 6%포인트 올라서 38%, 정당 지지율 좀 역전이 된 상황인데요.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제 국정감사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물론 이제 1년 차의 국정감사는 반반 나눠집니다. 바로 앞정부가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당이 이 국정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의 조금 더 밸런스라든지 균형이나 화합을 도모하는 것보다는 서로 끈끈이 맞대응하는 서로 맞대응하는 민주당도 잘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여당의 태도 자체가 오히려 한 번도 굽히지 않고 화합을 하지 않고 계속 말하자면 계속 그 같은 평행선을 끊는 것에 대한 문제, 또 권선동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민들이 보기에도 마땅치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대선에서 이기고 지방선거에서도 이긴 여당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차기 당권 경쟁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요 후보로 꼽혔던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이 오늘 됐더라고요. 이게 장관급 자리던데 나 전 의원은 그럼 사실상 당권 도전을 접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나경원 의원이 접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접지 않았다고 임명한 보십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접기를 바라는 의지로 그렇게 위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권 경쟁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왜 여론조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론을 보면은 이렇게 당권 경쟁하고 지금 여러 예비 후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이게 어떤 당의 어떤 그런 살아있음 또는 어떤 활성화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않고 대통령 지지도에도 도움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요번 주에 그리고 지난주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이 기각이 되고 징계까지 했어요. 그러면 당내 내용이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1% 떨어지고 당 지지율은 민주당만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권 주자 가지고 과연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지금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런 와중에 그나마 가장 지지도가 높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신은 나가지 마. 이 자리 줄 테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렇게 지금 뭔가 당의 기득권을 가지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 공학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대로 움직일지, 예. 그리고 또 나경원 전 의원 스스로가 나는 이거 위원장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지, 이건 두고 이 봐야 부분을 된다. 너무 단정하기는 아직 때가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의 이번 인선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교통정리로 보는 시각은 적지 않습니다. 천하람 혁신위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당대표 출마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자리에 가는 이상 추가적으로 당대표까지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은 당권 레이스에서 이제 멀어지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고, 결국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거쳐가지고 신윤 후보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당내에서 지배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유승민 전 대표의 당선세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의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친윤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의 1대1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게 이제 당내에서 지배적이다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뭐 김영주 전 의원께서도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그 친윤 후보군에 권영세, 원희룡도 들어가 있다라면 현재 장관을 하고 계시는 분도 후보 있는데, 네. 대통령직 말하자면 뭐 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장관보다 훨씬 더 가벼운 자리일 수도 있고 더 자유로운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왜 나만 안 되는데 이렇게 나경원 전 대표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교통정리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 통일부 장관을 하는 권영세 장관이라든가 그리고 원희룡 교통부 장관을 하는 원희룡 전 의원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당권 도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뭐 법무부 장관 차출설까지도 지금 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아마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차라리 한동훈 장관이 그냥 포스트로 대표를 하는 것이 더 속 시원하겠다 생각하는 반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5선 씩이나 하셨지만 지지도가 엄청 낮잖아요. 사실은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또 지지도는 당내 기반, 높은데 기반이 약하고. 기반 약하고 지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윤 대통령하고 관계도 썩 좋은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것을 말하자면 해코지 하려고 그런 얘기를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들리는 얘기는 생각만큼 예컨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약속한 걸 지켰다. 난 더 이상 안철수 의원한테 빚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다면 윤상현 의원은 사실은 다크호스로 중간에 이제 뜨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마땅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왜 나경만 안 되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지지율을 돌려놓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나경원은 안 돼 하는 것은 소위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당권 주자 적합도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당심에서도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나중에 이제 단일화를 할지 안 할지는 이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1대1 구도가 된다고 했을 때도 승산이 있을까요? 유승민 전 의원요. 그러니까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요새 그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유승민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돕니까? 국민의힘 내부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돌아다니는 얘기가 여의도에 좀 많습니까?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정리를 시도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교통정리한다고 차 안 지나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한다 그래서 교통정리가 정리가 되려면은
일단 대통령의 목소리가 커야 돼요. 그리고 윤핵관의 권위가 단단해야 되는데 네. 지금 지지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이 만약에 지지도가 높잖아요. 역설적이에요. 대통령 지지도가 한 50% 되면 굳이 교통정리를 하려고 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걸 교통정리해서 윤핵관 중심으로 누구를 좀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뜻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당이라는 데가 그렇게 역동성이 네. 그 당의 역동성을 정치 공학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해서 된 적이 없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공석인 당협위원장 67곳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는 이제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비대위는 전국 조직을 1차 정비를 해야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당대회 전에 이제 친윤계 사람들을 좀 깔아놓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글쎄요. 그리고 본인 또한 예를 들면 전당대회 과연 뜻이 없느냐, 있느냐 그런 것도 또 남아 있는 거죠. 당내에서 네. 봤을 때 의구심을 갖고 보는 이유는 좌파의 구성원들을 당협위원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만들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서문시장을 가고 그런 비대위원장으로 정상적인 활동이라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본인의 어떤 틀을 잡아가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가서 서문시장에서 뭐 국도 마시고 예.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부분인데 너무 그런 것을 성급하게 하는 것도 저는 말하자면 많은 당내에서의 어떤 그 설화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전당대회 준비해야 할 비대위가 왜 갑자기 당 조직 개편을 하냐. 이게 당협 정비 뭐 속도를 낸다고 하지만 이게 자칫 내용의 불씨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면 친윤계가 원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당협에 사람을 심는데 이 사람들이 친윤계라면은 소위 그 범친윤계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할 이유가 없겠죠. 예. 그런데 이제 혹시 친정진석계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서로의 그 의심과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그 친윤계 핵심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도 이미 뒤돌아서 이제 오래다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이게 권력이라는 것은요. 네. 공유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당무잖아요. 이 당무를 소위 윤심,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뜻대로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어떤 그 역할과 역량을 최고화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윤상현 의원도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걸 테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진석 위원장 입장에서도 내가 비대위원장 잘하면 내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니 또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물론 최근에 발언 때문에 점수는 많이 깎였지만 말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심 비율이 70, 민심 비율이 30%인데요. 전당대회 전에 이 룰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룰이라도 바꿔가지고 다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이 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당 지지도라든지 대통령 신뢰도하고는 지지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게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걸 뭐 75, 25 얘기도 나오고요. 또 그다음에 역선택 방지 조항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적어도 당에서 지지를 받는 사람이 전체 국민들도 지지하는 그런 인물이 돼야 이 당의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과거의 자유한국당처럼 자기네들만의 리그를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꽁냥꽁냥 한다 그래갖고 과연 총선에서 이길 수 있으며 그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근데 큰 그림을 안 볼 거예요. 지금은 네. 각자 자신의 총선 그리고 자신의 당권에 지금 그 매몰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주자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룰 변경도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국민의 지지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까지 들어봤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달러화 초강세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난달에만 500억 달러, 약 71조 8천억 원의 외환을 소진하는 등 이 지역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확산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200억 달러, 한국이 170억 달러 등입니다. 블룸버그는 과거 저금리로 달러화 차입에 나섰던 신흥국들의 차입 비용이 달러화 초강세 등으로 급증하면서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같은 사태의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석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영향을 받은 건데요. 이번 달이 물가 정점일 거란 정부 전망에는 회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과 8월 2달 연속 하락한 수입 물가.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인 수입 물가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이번 달엔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현재 상태를 종합하면은 한 2-3개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전망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려가 다시 커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한 달 전보다 3.3% 상승하며 석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겁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는데도 수입 물가가 오른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환율이었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5% 넘게 상승하면서 원화로 환산한 수입 물가가 덩달아 올랐습니다. 실제로 환율 효과를 제외한 계약 통화 기준 수입 물가는 한 달 전보다 1.4%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천연가스와 밀, 옥수수 등 원자재 가격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 역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급격하게 못 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10월 정점론이 나왔는데 지금 경기 상황상으로는 10월 정점론은 어려운 것 같고 향후 한 5%대 물가 상승이 지속되지 않나. 미국의 급격한 긴축 정책으로 한동안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물가 정점 시점을 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타이완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올해 한국과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15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어제 신베이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를 이용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지난해보다 4% 감소한 33,590달러, 일본은 12% 줄어든 34,360달러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나 타이완은 올해 35,510달러로 지난해의 33,140달러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1월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 소환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승패를 가를 경합지에서는 공화당 후보에 대한 선호가 더 높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특위에 소환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특위는 현지 시간 13일 청문회 직후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 소환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다음 달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개 청문회였습니다. He is the one person at the center of the story of what happened on January 6th. So we want to hear from him. But our duty today is to our country and our children and our Constitution. We are obligated to seek answers directly from the man who set this all in motion. 하원 조사특위는 그동안 공개 청문회를 잇따라 열어 의회 난입 사태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깊이 개입한 정황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자신의 소환을 결정한 특위를 맹비난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특위는 완전히 망가졌으며 나라를 더 분열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승패를 가를 경합지에서는 공화당 후보에 대한 선호가 더 높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CNN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투표 의향이 있는 경합지역 응답자의 48%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3%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예측 사이트인 270투이는 민주당 207석, 공화당 217석, 경합 11석으로 538는 민주당 208석, 공화당 215석, 경합 12석으로 현재 판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광주 학동의 철거 건물 붕괴 참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YTN 취재 결과 사고 당시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4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류장에 멈춰선 버스 위로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도로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연기가 가득합니다. 지난해 6월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모습입니다. 현장을 감독한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에는 2가지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우선 부실 해체 작업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영업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했다는 이유로도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4억 원을 내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뿐 아니라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스로 영업정지 8개월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고 변경을 요청해놓고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3개월 뒤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거대 건설사가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형사소송에서도 재하도급을 지시나 공모, 묵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며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딴 영업정지 처분을 법정 다툼으로 무마하는 사이 현대산업개발은 6천억 원대 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을 따내는 등 올해 도시정비 사업만 1조 원 넘게 수주했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해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해놓고도 지금까지 결론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로부터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는 요청과 자문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 측 요청에 따라 추가로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틈을 타서 대형 입찰에 응해서 낙찰을 받는 것은 행정기관이 이렇게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 그 대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앞서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붕괴 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다음 달 시작됩니다. 이딴 참사 때마다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사고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에 출소하게 됩니다. 김근식은 당분간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 살기로 했는데요. 법무부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지역사회는 반발이 거셉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오는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김근식의 거주지가 경기도 의정부시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으로 정해졌습니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연고지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사회복귀를 돕는 시설로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법무부는 김근식이 스스로 살 곳을 마련하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입소를 희망했다며 사정을 고려해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거주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원성이 빗발쳤고 김동근 의정부 시장과 지역구 오영환 국회의원은 시민들과 함께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시민들한테 납득할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기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모든 제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막겠다. 법무부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나 김근식 특별대응팀 편성, 주변 CCTV 증설과 순찰 강화 같은 대책을 담아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하려던 계획도 사실상 경찰청에 미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관련 대책을 준비했지만 검토할 게 있어 동시에 발표하지 못했다며 지금으로선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김근식 관리를 담당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공식 발표 직전 의정부 시장을 찾아갔지만 만남을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김근식이 머물게 될 시설은 비교적 시내와 떨어진 한적한 곳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 불과 200m 앞에는 아동복지시설이 있고 주변엔 초중고등학교 6곳이 자리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흉악범 출소가 눈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코로나19와 함께 독감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호흡기 감염병인 메타뉴모 바이러스도 영유아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감기와 비슷한데 심하면 폐렴까지 진행할 수 있어서 잘 관찰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이 아기는 며칠 전부터 열이 오르고 기침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차도가 없어 큰 병원에 왔더니 폐렴 진단이 나와 입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고열이 많이 나고 콧물은 많이 안 나고 기침이 엄청 심했었어요. 그때 나아지지 않아가지고 소견서를 써주시더라고, 입원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병원에 오게 됐어요. 실제로 최근 호흡기 감염병에 걸려 병원을 찾는 어린이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메타뉴모 바이러스 감염이 전체 호흡기 감염병 환자 중에서 검출되는 비율이 지난주 38%에 달해 3주 전보다 1.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증상 악화로 입원까지 한 환자도 3주 사이 1.6배 늘었습니다.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주로 봄과 여름에 확산하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이례적으로 가을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병이어서 침방울로 전염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접촉하면 걸릴 수 있습니다. 발열과 기침, 콧물, 가래 등 감기와 증상이 비슷한데 영유아는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합니다. 감기처럼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발열이나 빠른 호흡, 또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진료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 이러한 경우에 아이가 어릴수록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증상에 맞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7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세에서 6세의 경우 독감 의심 환자가 10.7명으로 유행 기준보다 2.2배나 많았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금요일 기준으로 8주 만에 증가하며 감소세가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입 수능 시험도 확진자를 위한 별도 고사실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세한 수능 방역 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3천여 명, 하루 전보다 3천여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에 비하면 1천여 명 늘었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신규 환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 8월 19일 이후 8주 만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주는 듯 보이지만 사망자는 사흘 연속 소폭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소 추세가 정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향후 변동 방향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 이 확진자 숫자들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유지되면서 동절기 효과로 인한 반등의 가능성 등을 좀 유심히 유념하면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 코로나 속 수능. 50만 8,030명이 응시하는 이번 수능도 수험생들은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격리 대상 수험생, 즉 확진된 수험생을 위한 별도 고사실이 마련됩니다. 시험장은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점심시간엔 3면 종이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수능 2주 전부터는 교육부와 관계기관이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해 격리 대상 수험생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시험장 배치를 준비합니다. 중대본은 더 자세한 수능 방역 대책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주쯤 교육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연이은 태풍과 폭우의 여파로 지난달에는 국산 배추 한 포기가 거의 10,000원에 육박하는 등 채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김장하기 무섭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재료값이 비싸다 보니 중국산 김치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 더 싸고 싱싱한 물건을 고르기 위해 이것저것 따져보는 손끝이 날카롭습니다. 곧 김장철이 다가오니 슬쩍 배추 가격을 물어보는 사람도 많지만 가격을 듣고는 선뜻 집어들지 못하기 일쑤. 1년 새 40% 넘게 치솟은 배추값에 김장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비싸니까 많이 떨어져야죠, 가격이. 없는 살림에 너무 힘들어요. 옛날 같으면 40포기, 50포기 했는데 지금 30포기 예산하고 있어요. 국산 김치에 대한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아예 중국산 김치로 눈을 돌리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중국산 김치 시세는 10kg에 17,000원에서 18,000원 수준. 환율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10% 넘게 오르긴 했지만 국내산 김치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너무 많이 국산 김치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수입 김치를 그분들이 많이 쓰고 계세요. 옛날에 안 쓰셨던 분들도 지금은 많이 호응도가 좋아요. 9월 초순 때는 배추가 워낙 없으니까 국산 배추가 없으니까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배추 자체가 없어가지고 국산 배추 쓰시는 분들이 수입으로 많이 돌아왔었거든요. 그러나 중국산 김치에 대한 거부감도 여전해 판매 업체들도 국산 김치 가격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불경기로 인한 타격이 훨씬 커 오히려 매출이 줄었다고도 호소합니다. 어차피 중국산도 지금 환율 때문에 그리고 유가 때문에도 그리고 또 중국에도 배추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 국내도 배추 상황이 안 좋듯이 똑같거든요. 다음 달 본격 시작되는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큰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나들목 인근에서 1톤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반대차로에서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인천 서부소방서 남기주 소방사가 평소 차량에 휴대하던 소화기와 방화복을 챙겨 초기에 진화했습니다. 트럭이 불에 타 소방추산 1,320만 원 재산 피해가 났지만 운전자는 대피해서 다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흰남노 당시 인명구조에 나섰던 의인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수해를 입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민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용기의 경의를 표하며 정부도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오찬에는 집중호우 당시 서울 신림동 반지하 빌라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 주민 5명을 구조한 유인천 씨와 서초동에서 고립된 차량 운전자를 헤엄쳐 구조한 표세준 씨 등 17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가을을 만끽하기 참 좋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예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함이 감돌았는데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조금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외출하시는 분들은 큰 일교차에 대비해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2도, 광주 13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3도, 광주 25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까지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월요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화요일에는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